안녕하세요. 편안하고 무해한 독서 감상을 지향하는 이곳은 한주의 책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 한주입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업로드가 딜레이 된다는 걸 SNS에 공지하긴 했는데 팟캐스트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갑자기 왜 업로드가 안 되나 싶으셨을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몸에 조금 무리가 갔는지 눈병, 몸살, 비염, 이 여름에 걸릴 수 있는 병은 다 치르고 왔습니다. 몸 상태도 몸 상태지만 특히 목소리가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서 녹음본을 들어보니까 좀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로드가 늦어진 점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 남기고 싶고요. 공지했듯이 나머지 작품들도 9월 동안 차근차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빵에 감사한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로사0408님.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고 나눠주시는 책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 조용한 시청자였어요.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가곤 했는데 팟캐스트 오픈 소식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네요. 하시면서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편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 책을 읽고 우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보게 되었어요.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 자식, 반려동물 등 나와 어떤 시기든 연고를 맺고 있는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책을 읽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나와의 연결성이 전무한 대상을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제가 가지고 있던 사랑이라는 정의의 외연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팟캐스트를 듣고 다시 한번 책을 꺼내 보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고자 했던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해지는 댓글이었습니다. 로사0408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새로운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도 또 이전에 읽었던 작품들도 다시 한번 읽고 싶게끔 하는 그런 재미있는 책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작품 역시도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것 같은 유명한 작품인데요. 바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최초의 과학소설이자 천재 작가의 초기 작품으로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저도 꽤 오래전에 읽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표면적인 스토리만 보고 조금은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괴물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복수하는 내용이네. 요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메리 셸리라는 인물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게 되니까 구석구석 흥미로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순한 공포소설이 아닌 천재작가 메리 셸리의 정체성, 사상, 경험 등이 진하게 녹아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작가 메리 셸리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녀의 삶이 많이 녹아진 만큼 작가에 대해 먼저 아시면 더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메리 셸리는 1797년 8월 30일 영국 런던에서 아버지 윌리엄 고드윈과 어머니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부모님은 급진주의자로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지식인이었는데요. 특히 어머니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최초의 페미니즘 이론서 여성의 권리 옹호를 쓴 작가로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여성 교육과 자립의 중요성을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메리 셸리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합병증으로 죽게 되고 메리 셸리는 아버지 고드윈의 양육하에 성장하게 되는데요. 어려서부터 비범했던 메리 셸리는 아버지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고 또 대등한 관계로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등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독하게 지내는 부녀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또 새엄마가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메리 셸리의 교육적 지원을 억압했고 그로 인해 메리 셸리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서재 속 책들과 아버지의 지인들과 어떤 지식 교류를 통해서 조금은 자유분방하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6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제자이자 시인 퍼시 비시 셸리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메리 셸리는 아버지와 의절하면서까지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둘은 사회적 비판을 받으며 프랑스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의 사랑은 생각만큼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일단 금전적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고 특히 남편 퍼시 셸리는 자유로운 사랑을 지지하면서 다른 여성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그들 사이의 자식들이 어린 나이에 사망하면서 메리 셸리는 큰 상실과 슬픔을 겪는 결혼 생활을 보냈는데요. 1822년 남편 퍼시 셸리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고 그녀는 아들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작품을 홍보하는 일에 전념하다 1851년 뇌종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듯 다사다난했던 메리 셸리의 삶이 그녀의 문학적 정체성에 깊이 스며들었고 깊고 넓은 지식 소양들이 더해져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첫 장면은 조금은 뜬금없는 편지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새로운 땅을 향해 원정을 떠나던 월턴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북극을 탐험하던 중 구해낸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남자가 바로 주인공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을 괴물의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은 괴물을 만들어낸 박사의 이름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이야기가 헷갈리시지 않을 거예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사진은 다 얼어있고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의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월턴은 정성스레 돌봤고 그 과정에서 월턴은 자신이 찾던 지적 소양을 갖춘 친구를 찾았다는 기쁨에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를 느낀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월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는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목소리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는 제네바 최고의 명문 집안 중의 하나로 명예와 바른 인품을 지닌 부모님 밑에서 어떠한 부러움도 없이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공부 역시도 경쟁적인 노력이 아닌 자발적인 흥미로 시작을 해서 어려서부터 언어와 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편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책과 사상, 즉 연금술에 빠지게 되면서 프랑켄슈타인은 자연 철학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의 서포트를 받으며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갔고 많은 과학적 발견을 이룬 프랑켄슈타인은 결국엔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원리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긴 연구 끝에 그 원리를 찾게 되고 자신의 발견에 대한 광기에 휩쓸려 결국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자신이 조물주가 된다는 생각에 어떠한 희열까지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나 완성된 생명체가 깨어나는 순간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혐오스러운 생명체를 보게 되고 겁에 질린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이 괴물을 만들었다는 두려움으로 괴물에게서 최대한 도망쳐온 박사는 쓰러지기 직전 기적적으로 자신의 고향 친구 앙리 크레르바를 만나게 되는데요. 생명체를 만드는 작업에 몰두한 나머지 몇 년 동안 건강을 돌보지 않은 프랑켄슈타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 다행히 친구 클레르발의 간호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지만 끝내 자신이 괴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밝히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향 제네바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동생 윌리엄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프랑켄슈타인은 윌리엄이 살해당한 장소를 찾아가게 되는데, 어두컴컴한 비바람이 부는 숲속에서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거대한 몸집의 한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프랑켄슈타인은 알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범인이 바로 자신이 창조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윌리엄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던 친척 유스틴이 범인으로 몰리게 되고, 유스틴 역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다 죽게 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윌리엄과 유스틴을 죽였다고 자책하면서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고요. 프랑켄슈타인의 속을 모르는 가족들은 그의 슬픔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는 그 여행지에서 드디어 괴물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괴물에게 분노하지만, 그와 반대로 괴물은 굉장히 이성적인 자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아무리 애원해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호의를 보일 수 없단 말인가? 이렇게 당신의 선의와 연민을 갈구하는데도? 내 말을 믿어라, 프랑켄슈타인. 나는 선했고 내 영혼은 사랑과 박애로 빛났다.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은가? 참담하게 고독하지 않은가? 내 조물주인 당신이 나를 증오하는데 하물며 내게 아무것도 빚진 바 없는 당신의 동포들은 어떻겠는가? 나를 상대하지도 않고 증오할 뿐이다. 사막 같은 산맥과 음침한 빙하들이 내 안식처다. 수많은 날들을 여기서 방황했다. 얼음 동굴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니 여기가 인간들이 불평하지 않는 내 유일한 거주지다. 이 황량한 하늘을 나는 반가이 맞는다. 저 하늘은 당신의 동포들보다 내게 훨씬 더 친절했다. 무수한 인류가 내 존재를 안다면 당신처럼 무장을 하고 나를 파멸시키려 들 것이다. 그러니 나를 혐오하는 그들을 어찌 내가 증오하지 않겠는가. 원수들을 봐줄 생각은 없다. 내가 불행하니 그들도 내 불행을 함께 느껴야만 한다. 하지만 당신은 내 불행을 보상해주고 악행에서 구해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죄는 점점 더 커져서 당신과 당신 가족뿐 아니라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마저도 그 분노 속에 집어삼켜버릴 것이다. 동정심을 갖고 날 경멸하지 말라.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버리든 불쌍하게 여기든 하라. 그때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 그러나 내 말을 들어라. 죄 지은 자라 해도, 아무리 잔인한 죄인이라 해도 인간의 법은 선고를 내리기 전 변론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가. 내 말을 들어라, 프랑켄슈타인. 당신은 내게 살인죄를 씌우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피조물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 인간의 영원한 정의를 찬양할지어다. 하지만 살려달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작품을 파괴하도록 하라. 그리고 괴물은 자신이 창조됐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괴물이 이 이야기의 화자가 됩니다. 그는 처음 보는 세상이 혼란스러웠지만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살 곳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본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한 오두막 밑 축사에 숨어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두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인간 세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집안 사람들은 굉장히 화목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괴물은 자신이 언어를 익히고 그들에게 자신의 선함을 설명한다면 조금은 친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되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갈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괴물은 먼저 자신의 흉측한 외모를 숨기기 위해 시력을 잃은 그 집안의 가장 우더른을 공략하는데요. 자신의 예상대로 인자한 그는 괴물에게 친절함을 베풀지만 일을 마치고 온 다른 가족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다짜고짜 괴물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괴물은 또다시 버려지는 슬픔을 느끼게 되고 이 슬픔은 그를 만든 창조주에 대한 분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창조주를 만나기 위해 제네바로 넘어온 괴물은 우연히 프랑켄슈타인의 동생 윌리엄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괴물을 본 윌리엄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폭언을 하게 되고 결국 괴물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친 괴물은 프랑켄슈타인 박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나를 위해 여자를 만들어 달라. 내 존재에 필요한 공감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 요구는 당신이 거절할 수 없는 내 권리의 주장이다. 자신을 위한 여자를 만들어주면 평생 그 여자와 함께 인간들이 없는 곳에서 숨어 지내겠다고 괴물은 약속하게 되고 결국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여자 괴물을 만드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여자 괴물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 괴물에게는 인간을 떠나겠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고 이런 위험한 생명체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인류의 엄청난 위험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박사는 거의 완성돼 가던 여자 괴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 모습을 본 괴물은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니놈의 결혼식 날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외친 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프랑켄슈타인은 괴물과의 다음 사투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친구 크레르바를 만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요. 분노에 찬 괴물은 그의 친구 크레르바를 결국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침처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까지 죽이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프랑켄슈타인 아버지는 충격으로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프랑켄슈타인은 복수를 위해 괴물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그 괴물, 프랑켄슈타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권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살아라. 그러면 내 권능이 완벽해지리라. 나를 따르라. 나는 북극의 영원한 얼음을 쫓아갈 테니. 거기라면 나는 끄떡없어도 너는 추위와 서리의 참담함을 느끼게 되리라. 너가 너무 게을리 따라오지만 않는다면 북극 근처에서 죽은 토끼를 보게 될 것이다. 먹어라. 그리고 힘을 얻어라. 어서 와라 내 원수. 우리에겐 목숨을 걸고 버려야 할 결투가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너가 힘들고 비참한 시간들을 견뎌내야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괴물을 쫓으며 프랑켄슈타인은 남은 생을 허비하게 되고 결국 복수를 하지 못한 채 월턴의 배 위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월턴의 편지로 이 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굉장히 흡입력 강한 작품이었는데요. 또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른 시각으로 서술해주는 점도 이 작품의 눈을 뗄 수 없는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작가 메리 셸리의 삶을 접목시켜서 조금 더 깊게 프랑켄슈타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메리 셸리는 어머니의 빈자리와 안정적이지 않았던 결혼 생활,
그리고 능력 있는 여성들이 억압받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조금은 혼란스러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이런 면모가 특히 괴물의 성격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에게 폭력을 당하고 그로 인한 분노로 살해를 저지르기는 하지만 이 괴물은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어떠한 희열을 느끼기보다는 굉장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에 대한 분노를 느끼면서도 창조주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여행지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날, 괴물은 박사를 제압하기보다는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괴물의 말을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았죠. 괴물의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했던 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메리 셸리가 세상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녹아져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살인이라는 자극적인 결과를 제외하고서 이 책의 괴물의 대사를 읽어보시면 그 시대에 억압받았던 인물의 목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작품의 구조 또한 액자식 구조를 띠고 있고 이야기의 화자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메리 셸리는 이 프랑켄슈타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자유분방한 교육을 받은 작가의 모습이 괴물에게도 투영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랑켄슈타인 속 괴물을 떠올리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나사 박힌 괴물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작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상당히 똑똑한 편이었습니다. 박사 프랑켄슈타인도 이 점을 인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물의 말솜씨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할 정도였고요. 작가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리 셸리는 책으로 지식을 쌓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확장시키는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어요. 프랑켄슈타인 속 괴물도 오두막집 아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읽어주는 책과 어떠한 설명을 통해서 지식을 쌓았고 또한 길가에서 주운 책들을 보물이라고 칭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또 인간과 가까워지기 위해 제일 먼저 한 노력이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모습만 봐도 이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는 메리 셸리의 교육관이 아주 잘 녹아져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소설 곳곳마다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어떠한 메리 셸리의 넓은 문학적 소양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소설에 전반적으로 그녀의 외로움이 좀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괴물이 오두막집의 따뜻한 가정을 동경하는 모습, 또 괴물의 동반자가 결국엔 완성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괴물의 어쩌면 유일한 관계였던 그런 창조주까지 결국 죽게 되는 결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이 인간의 정의에 대한 측면,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도덕성에 대한 측면, 이렇게 조금은 무거운 주제에 대한 책으로 많이 언급되긴 하는데 저는 작가의 입장에서 왜 이 작품을 이렇게 썼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읽어가니까 뭔가 안쓰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딱딱하게 읽었을 때보다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괴물을 적대시 여기는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어쩌면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읽게 되었을 때에는 괴물의 답답함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자신은 진실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해하려 들지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니까요. 또 나이가 더 먹고 읽어봤을 땐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는 책임감 없는 박사와 괴물의 운명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서운 공포소설로 읽게 됐지만 다 읽고 나면 타인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서로에게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면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을 통해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